올 가을 정말 우리 정치권이 여러 이슈로 시끌벅적할 것 같아요. 예. 당장 10월에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여러 굵직한 사법 이슈들도 있는데 우선 오늘은 이것부터 다뤄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검찰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검찰이 징역 2년 구형을 한 건데요.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이 혐의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2021년 대선 후보 당시에 한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 했던 것, 그리고 도지사 시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게 허위 발언이고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혐의를 받아온 거죠. 예. 이에 대해 검찰 구형이 굉장히 오랜 시간 끝에 나온 건데 회계사님, 이 2년형 생각보다 세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약하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그렇더라고요. 저도 조금 이제 기사들을 훑어보게 되면 통상의 어떤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보다는 좀 네. 이제 높았다. 높았다. 그리고 이제 그 사안 자체가,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뭐 이걸 부인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또 뭐랄까요? 그 인정하느냐, 내지는 이제 적극적 소극적 그런 모습도 보일 텐데 상당히 이 악의적이었고, 또 하나 이제 김문기 씨 이분께서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란 말입니다. 뭐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사건 자체의 어떤 휘발성들까지 감안한다라면, 구형이란 점까지 감안한다라면 이게 과연 뭐 높을까? 예, 뭐 저는 뭐 이거 자체로 또 판결될 가능성 많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네. 예, 현직 그리고 다수당 대표인 점까지 감안한다라면 좀 감형 가능성? 저는 이제 판결에서는 조금 이제 감해지지 않을까. 실제 뭐 법정 구속까지는 또 가지도 않을 것이고 할 텐데, 저는 뭐 그간 보여왔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 비추어 본다라면 네. 뭐 그렇게 딱히 뭐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 대선 국면이라면 국민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이니만큼 이렇게 쉽고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2년형을 여러 가지 판단하에 내렸고, 예. 이게 11월 15일 1심 선고일 확정됐는데요. 사실 중요한 기준은 이게 100만 원 벌금형 이상, 그렇죠. 의원직 맞습니다. 상실형이 나와버리느냐, 그 위로 나오느냐 아래로 나오느냐 이건데요. 대법원까지 물론 가야 하지만 검찰 구형을 바탕으로 1심 선고를 예상을 해보면 이 100만 원을 업앤다운, 뭐가 더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형이 주어진 만큼, 그리고 이거 뭐 100만 원 업이냐 아래냐, 업다운이냐 하면 당연히 저는 업일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구 기자님께서 단서로 다 하셨지만은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정말 언제까지 판결이 나올 것이냐,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런 것 같아요. 좀 반대되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이거 지금 1, 2심에서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 3심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이 앞으로 차기 대선까지는 좀 무망하지 않나, 그런 예측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선까지요? 예. 전 조금은 현실적으로 여러 곳에서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 판결, 이 다음 대선 이전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탄핵몰이라든가 그리고 계엄령 헛소문 뭐 이런 것들이 그들로서는 좀 추진해야 할 동력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물 밑에 불안함이 이제 그런 것에서 감지가 된다고도 볼 수 있는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이제 뭐 계엄령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소위 말하는 제야 원로 인사들의 뜬금없는 시국선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들 그와 같은 빨리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져야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권에서 의미 있는 후보라면, 후보군이라면 지금 이재명 위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와 같은 조금 발버둥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급함이 좀 보인다 보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려면 시간이 또 걸리는데, 사실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진다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존폐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뭐 이번 22대 총선을 치르면서 이재명 일당화되었잖아요. 그리고 뭐 당대표 선거에서도 90%에 약간 못 미치는, 정말 90%를 점점 상회하다가 제가 봤을 때 막판에 이제 마사지를 거쳐서 간신히 이제 90%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이와 같이 지금 과거 민주당, 뭐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사당화되어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차기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된다라면 뭐 상당한 위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선 때 뭐 보전을 받았던 선거 보조금이라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그게 네. 434억 원이라고 해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지고 선거법 위반이 인정이 되면 국고로 이 큰 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민주당을 흔들 수 있다. 그러겠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도 회계사님의 전망이고요. 그렇죠. 이게 참 근데 문제인 것 같아요. 전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선 항상 뭡니까, 판결까지 최종 3심 판결까지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공언하고 일부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법 위반 사례인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 1심 구형까지 지금 2년 가까이 흘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깝다. 과거 물론 이제 선거법 위반 사범은 아니었지만 21대 국회 때 두 분 계시죠.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윤미향 의원. 이분들 두 분 뭡니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 윤미향 씨는 아직도 뭡니까? 그 3심 판결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이 치러지고도 한참 지났는데도 최강욱 의원은 정말 막판에서야 이제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민주당 뭐 일당에 의해서 다 이렇게 사법 체계마저도 많이 황폐화된 결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최후 진술에서 내가 이 나라의 적이냐 이렇게 하면서 검찰의 조작 허위 수사임을 강하게 어필을 했다고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 김구는 총에 맞아 죽고 조봉암은 검찰에 의해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와 좀 빗대었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은 좀 보셨어요, 회계사님? 김구, 조봉암 이 두 분이 뭐 선거법 위반 사범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저는 좀 참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뉴스를 보고서 이 검찰이 조작을 한다면 뭘 조작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좀 뭘 조작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줬으면 저도 좀 공감 좀 해보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김문기 씨에 대한 뭐 친분이나 그 원래 알았다, 몰랐다 이런 것들을 두고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뭐 조금 이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거 때문인지 민주당은 이 건을 수사한 검사를 고발할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검사가 뭐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겠다는 법 개정까지 오늘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검찰과의 전쟁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게 언제입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참 이렇게 주변에 제 주변에도 이제 이른바 학교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이제 뭐 저도 이제 과거 뭐 운동권에 있었고 이제 학교에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많은데, 항상 들어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막 한참 얘기를 해요. 뭐 감옥에 갔다 오면 이제 그 기간 동안 조금 이제 우리들과 만나지도 못했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듣게 되는 게, 가봤더니 다들 사람들이 착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이제 드는 생각이, 한 번쯤은 이제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도대체 죄 짓고 온 놈은 한 놈이라도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게 민주당이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죄 짓고 온 사람들이 없고, 지금 보면 이제 뭐 요즘 화제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합니까? 이제 김민석 씨 여러 언급들을 하는데, 이분 뭐 뇌물죄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의 뭐라고 하죠? 징벌 금액도 받고 납부하지도 않다가 이제 이번 총선 이르러서야 이제 간신히 많이 갚았다고는 들었었는데, 이런 분들마저도 지금 5만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걸 보면서
참 세상 이상해졌다. 이상해졌다. 예, 요지경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렇고 뭐 누굽니까? 저기 김민석 씨도 김민석 그렇고 참 이상해졌다. 뭐 뒤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보면서 네. 요즘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보궐선거잖아요. 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영광군에서도 영광군수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 보궐선거가 왜 벌어졌는지 이제 당연히 전임 군수 네. 강종만 영광군수가 이제 이분 역시 뭐 돈을 줬다가 영광군 소재 뭐 지역 신문 기자에게 돈을 줬더라고요. 네. 돈을 줘서 이제 20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재보궐이 이루어진 네. 거고요. 그런데 저 이분 이력을 쭉 찾다가 황당한 걸 발견했는데 2008년에도 뇌물을 받아가지고 네. 영광군수 2006년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를 하여서 당선이 되었고 네. 2년 만에 뇌물 수수로 인해서 이렇게 이 또 쫓겨나신 분이더라고요. 거예요. 네, 쫓겨난 거예요. 분인데 네. 아니 그런 분을 왜 또 다시 뽑아주냐는 거죠. 영광군 분들은 묘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저는 이 민주당이라는 곳도 이재명 대표, 김민석 수석 뭐 최고위원 해가지고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네. 묘하다. 묘하다. 네, 묘하다. 범죄자들이 나서서 훈계하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를 끌어나가겠다고 하는 묘한 형국이 참 김광석이 불렀습니까? 그 2바퀴로 가는 자동차. 2바퀴로 가는 자동차.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네. 뭐 4바퀴로 참 묘해요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묘하다는 표현에 참 많은 게 예.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뭐 이미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미 뭐 이재명 대표의 시그니처인 지역화폐법까지 예. 지난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상태인데요. 예.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하고 또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 거치는 상황 아무래도 반복될 전망인 것 같은데 예. 회 교사님 이 통과된 법안들 뭐 특히 지역화폐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오셨다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역화폐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데 정확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고 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예. 지역화폐 이거 현금하고 같은 거잖아요. 화폐라고도 하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포착이 안 되는 거래거든요. 우리가 그간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서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켰고 네. 지금 요즘 주머니에 현금 가지고 다니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네. 현금 쓰시는 분들 몇몇 분들 없어요. 뭐 양산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네. 빼고는 거의 없죠. 이게 뭐냐면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그리고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거래가 투명화해졌고 세원 발굴이 용이해졌거든요. 네. 네. 여러분 현금을 쓰면은 그러니까 과세 당국에서 그간에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 당국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돈을 투자해서 세제 혜택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투자한 거죠. 해서 활성화한 게 신용카드 사용인데 네. 지금 그것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역화폐가 3가지 모드가 있더라고요. 네. 화폐, 첫 번째 화폐, 두 번째 모바일. 세 번째 이 종이. 네. 종이 상품권.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포착이 안 됩니다. 네, 모바일 지역화폐, 그다음에 이 용어가 있던데 이 종이로 주는 지역화폐는 이 세원 과세 당국에 의해서 포착이 안 되거든요. 네. 네. 하나만 돼요. 신용카드 방식으로도 되더라고요. 이거 말고는 포착이 안 돼요. 왜 자꾸 이런 걸 하려고 하는지. 왜요? 지하 경제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수면위로 끌어올려서 투명하게 만들어도 그렇죠. 모자랄 판에. 네. 지금 민주당이 그러고 하려고 했던 게 과거 또 보면은 이재명 시장도 그랬었지만 이 박원순 시장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별도 암호화폐 이렇게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암호화폐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 상당히
일종의 대환화폐 개념으로서 포착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 기능에 그 주목하면서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이 주로 이제 그런 기능들을 대환화폐로서 기능들에 주목해서 이걸 활성화하려고 했고 왜 이분들을 이러냐는 거죠. 와, 왜? 응? 참 묘하다. 묘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묘하다. 네. 정리하자면 네. 우리나라 화폐, 신용카드 아주 잘 이용되고 있는데 아주 잘 이용되고 있는데 좀 과장해 보자면 왜 굳이 옛날로 돌아가서 지역화폐를 좀 과장해서 하자면 옷배, 쌀 가지고 거래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좀 과장을 하잖아요. 네. 왜 그러려는 건지. 물론 저는 그런 건 있다라고 봐요.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기능,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 어떤 소비의 장소를 특정 지역, 특정 어떤 뭐랄까요 시장이라든가 영세 상권에 제한함으로써 사실 또 지역화폐는 또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지도 네. 않습니다. 네. 제약함으로써 어떤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일부 플러스되는 요인은 네. 있지만 너무 잃는 게 많다. 아.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경기도에서만 약 5조 원가량 발행됐더라고요. 네. 지역화폐가.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5조 원 규모라면 5천억 정도의 세금이 투자가 되는 거겠죠. 네. 그죠? 여러분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발행한다 그 말은 이 차액 만 원은 세금으로 밀어넣겠다는 거고 그렇겠네요. 이번에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가 세금으로 밀어넣겠다는 거거든요. 그간에는 너희 발행 비용 특히 10% 차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든지 예. 아니면 정부가 부담하든지인데 이제는 아예 못 박아버리자.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 세금으로. 세금이다. 네. 네.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잘했다 하는 거 지역사랑 상품권 뭐 이것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남시만의 특징, 네. 경기도만의 특징이 있다. 성남시만 하더라도 성남시에 뭐 네이버라든가 유명 IT 벤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에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로부터 어마어마한 지방세 재원이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가능했다? 게 일부분 가능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세금으로 해버리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그리고 뚜렷하게 역행되는 사안이 있다. 그간 거래 후 투명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네. 이것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클 뿐더러 필요성조차 사실 잘 모르겠고 지하경제 활성화만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보신 거죠. 예. 과연 이게 보면은 네. 지금 발행 기관들 혹은 이제 대행 기관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네. 유독 경기도만 나머지들은 거의 다 금융기관들이에요. 네. 금융기관, 금융회사 내지는 뭐 은행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뭐 우정국, 우체국도 있고 하던데 경기도만 일반 사기업, 네. 코나아이라는 곳이거든요. 아. 네. 코나아이가 2019년도부터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기관이 되고 네. 뭐 3년이 지나서 또 연장되고 했던데 그 전까지는 여기가 계속 적자였었거든요. 오. 네.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적자이다가 2020년도부터 흑자가 됐었고 2018년, 2017년 380억 적자, 501억 적자였다가 오유, 이제 네. 2019년 이후부터 네. 경기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나서부터 190억, 525억, 343억 이렇게 플러스로 흑자로 돌아섰네요. 돌아섰다. 네. 그리고 경기도만 유일하게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금융기관이 아니고 다른 곳은 뭐 신한은행이다, 뭐 우체국이다, 뭐 이런 곳이 대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이제 사기업.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제 눈에 띄는 뭐 트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2019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여기가 한정 의견을 받아요. 코스닥 상장사인데 한정 의견을 받거든요. 네. 이게 한정 의견이다 그 말은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은 이제 말씀드리자면 결함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예. 상장회사인데요. 네. 상장사가 한정 의견을 받았고 그 한정 사유가 뭐냐면 이 해외 자회사에 있어서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게 상당히 크리티컬한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12조로 해보자면 해외 자회사의 금융자산을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왜 이런 일들이
민주당 주변에서는 잘 벌어지냐. 정말 일어나느냐. 네, 물론 이제 또 나중에 시비 걸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또 이례적인 건데 1년이 지나서 한정 의견을 적정 의견으로 바꿔줘요. 1년 후에. 네. 네. 이거 이례적이거든요. 이례적이에요? 네, 네,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군요. 참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참 묘하다. 한정 의견을 받았을 때가 2019년. 예, 맞습니다.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계속 순이익이 늘어났다. 그렇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왜 이런 시비를 걸었냐면 야 다른 데는 다 신한은행이다 뭐 광주은행이다 우체국이다 금융기관이에요. 네. 금융기관은 뭐 나중에 또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도 뭐 황당한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믿을 수 있는 시스템. 여러분들이 신한은행이다 농협이다 이런 데 못 믿으면 돈 못 맡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기업 호나이 같은데 여러분이 돈을 맡길 수 있나? 못 맡기죠. 삼성전자에도 여러분 돈 맡기나요? 못 맡기죠. 금융기관이라는 어떤 특수성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공익성 공공성이 있어서 맡기는 건데 네. 왜 코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경기도만. 그리고 경기도만 보면은 이제 뭐 언론에 나오던데 이 선정 과정을 이번이라기보단 한 1년 전쯤에 다시 연장됐더라고요. 연장 계약을 했던데 언론사에서 조금 경기도 측에 자료 좀 제출해봐라. 네. 코나이가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 네. 그리고 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 누가 선정위원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했는데 유독 또 경기도만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안 했어요. 네, 참 그게 묘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의혹, 사실 의혹이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한 갈래로 뻗어 있어요. 예. 근데 크게 제가 보기엔 3가지 정도 같은데 김정순 여사의 딸 5천만 원 현금 송금 논란 네. 이게 있었고요. 딸 다혜 씨의 제주도 별장 관련 의혹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전 사위가 근무하던 타이스타제 자금 관련 의혹 이렇게로 보이는데 예. 어떤 부분부터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까요, 여기서님? 먼저 윤건영 씨 그리고 조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반박들이 있어지다가 그 후로는 지금 뭐 반박이 뚝 멈췄어요. 별다른 그러니까 뭐 정치 보복 이런 정도의 반발. 네. 그리고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충분한 재반박이 되지 않았나. 그렇잖아요. 네. 대개는 이제 코트라 한국무역진흥공사라고 하나요.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현지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줍니다. 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실 텐데 저도 그래서 이제 코트라를 들어가 봐서 이곳에서 태국에서 금융실명제 같은 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봐봤는데 그 관련 정보는 없고 네. 다만 여러 여행 유튜버분들 네. 내지는 혹은 이제 태국 현지에 사시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튜버들은 일관되게 태국은 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상 깊었던 건 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태국은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돈이 들어와도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른다. 그래요? 네, 확인이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뭐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었고 그랬죠. 그 이전에 이제 금융실명제가 실시 안 될 때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뭐 저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과거에 수배를 받았던 적이 있고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돈을 보내주고 해요. 근데 저도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럼 가끔 통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뭐 황신혜 뭐 이렇게 황신혜 20만 원. 그게 가능했던 시기. 네. 그래. 은행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저 황신혜입니다 하면서 10만 원 이렇게 송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제 장난치면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보내줬다는 건데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출처 이게 숨기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금융거래를 통해서도. 참.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8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이 3년 동안 지금 결국은 이 3년이 문제의 포인트로 알고 있거든요. 이 3년 동안 아무 기능이 없는 그러니까 명목상의 회사였지만 실제 수행한 기능이 없었고 실제 매출도 제로인 그런 회사에서 50억이 사라졌다라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냐. 그리고 그간 보아온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어떤 꼼꼼한 모습으로 비춰봤을 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구멍인 곳을 가서 태국. 태국인 곳을 가서 50억을 돌려버리면 저는 그래요. 한편으로 특히 우리 한국 검찰 입장에서 이걸 추적하는 건 힘들다. 상당히 힘들겠네요. 한국 내에서의 현금 흐름도 포착. 현금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쫓아가기가 힘들거든요. 분명히 그런 난점이 있어요. 네. 그런 난점이 있는데 태국에서의 통장 거래 현금뿐만 아니라 태국에서의 통장 거래조차 쫓아가기가 힘들다라면 네. 실명제가 없어져 버린다라면 제가 통장에서 통장으로 보내면서 뭐 제가 보내면서 조국 이름을 뭐 이렇게 써버리고 뭐 문재인 문다혜 이렇게 써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거는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추적하기가 쉽지 네. 않겠네요. 사실은 금융 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네. 뭐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미국은 상당한 부분이 뭐 투명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네. 그러더라도 한국 검찰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은행 거래에 대해서는 이거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하물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태국으로 가버리면 이건 참 갑갑하다. 몇몇 의원실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고맙더라고요. 제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스타 항공과 관련한 50억 관련한 네. 정확히는 71억입니다. 71억의 행방들 제가 실사보고서에 기대어서 이거 좀 찾아라. 이거 횡령이다. 뭐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이 결과도 횡령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왜 굳이 탈세 제보를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경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어느 날 20억이 묘연하게 빠져버렸어. 네. 그러면 과세 당국은 20억이 현금으로 해가지고 A, B, C, D 이렇게 거쳐갔는데 실제 기속자에게 과세해야 될 텐데 네.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이거 손 놔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른다는 의미로 태국으로 갔다고 손 놔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회사의 대표에게 70억을 때려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경률이 이렇게 했다가 제가 타이 이수타젯이라는 타이 이수타젯의 사장으로 갔어요. 근데 네. 바지야. 그런데 과세 당국이 70억을 때려버렸어. 70억을 때려버리면 가산세 이거저거 하면은 거의 50억, 60억 이렇게 되거든요. 돼요? 네, 예. 네, 네. 그러면 자 여러분이라고 한번 빙의를 해보세요. 바지로 타이 이수타젯의 대표로 선임이 됐는데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국세청에서 야 김경률 60억 너 세금 내 이렇게 오면은 내지는 이제 하겠죠. 응? 너 그러면 오케이 좋아 구민주 너 그렇게 계속 어디로 갔는지 너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 너도 모를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실제 그건 조문에 의한 겁니다. 조문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너한테 60억 세금 때릴게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요? 네.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비슷한 상황이죠. 응? 모 은행의 창구에 5천만 원을 입금하려고 간 김정숙 여사의 친구분이 자꾸 은행에서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건 누구 거냐 어디에서 났냐 그때 말씀드렸죠. 그거 다 법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은행 바깥으로 나가서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야 너 김경률 그럼 너한테 60억 때릴게 하면은 잠깐만. 국세청 직원이 네. 나가고 난 다음에 네. 곧바로 때리진 않으니까 전화하겠죠. 네. 야 돈을 보낸 사람한테 야 나 60억 때려야 돼. 60억 맞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60억을 야 경률아 내가 60억 보낼게. 내지는 60억 그래 나오면 내가 내줄게. 자 케이스 1 내가 내줄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60억 보낼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 자 첫 번째 내가 그거 나라고 밝히지 말고 임마 경률아 내가 나라고 밝히지 말고 네. 60억 그거 내가 내줄게. 그 말 믿을 수 있겠어요? 아유, 못 믿겠죠. 그런 케이스라면 그 다음 날 세무서 가서 사실은 내가 아니고 그 돈 70억 진중권한테 갔습니다. 맞습니다. 하겠죠. 실제로 이런 일 많이 벌어집니다. 아, 처음에는 의리 때문에 난
이제 저는 이제 세무 대리니까 종종 그런 경우 접해요. 기자님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이야기로 그 돈 어디로 갔는지 얘기해라 하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의리 지킵니다. 그 친구가 의리가 있습니다. 네. 하는 사람인데 한 90% 정도는 다 이야기합니다. 본인에게 그 당장 때려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이 뭐 60억 내주겠다. 60억 꽂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야 그러면 내가 그 60억 보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그러면 60억을 넣어주는데 네.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불어야죠. 그래서 이게 A에서 B로 B에서 C로 일대가 풍비박산이 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노려서 그것 때문에 제가 검찰 고발을 안 하고 탈세 제보를 했던 거거든요. 검찰 고발을 하면 뭐 백제 하고 들어 누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거든. 이번 뭐 이렇게 뭐 그러실 리는 없지만 뭐다 하는데 항상 돈이 나오잖아요. 뭐 이번에 뭐 공천 개입이다 뭐다 할 때도 뭐 빌렸다고 하시니까 네. 돈으로 움직이는 거지 무슨 보장 이런 거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또 공략을 하는구나. 네. 저는 그래서 조금은 이 70억 흐름 조금은 태국에서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저는 때려라. 자 한번 이번에 잘 보십시오. 저는 아쉬운 게 이상직 씨가 타이스타젯의 실소유주라고 나왔잖아요. 네, 확실하죠. 밝혔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때려야 돼요? 이상직한테 본인에게 70억에 대한 세금 때리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 뭐 이상직이 60억을 뭐 맞을 수도 있지만 네. 이상직 같은 분은 강직한 분이시니까 말하지 않을 건가. 전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라는 의미에서 탈세 제보를 했었는데 좀 그 성과는 실제 탈세 제보로 인한 성과는 미미해서 당시에. 조금 많이 아쉬웠다. 네. 예. 그런 방법이 아직 그래도 남아 있고 아직도 있죠. 살아있다는 얼마든지 거. 있죠. 네, 예, 말씀해 예, 주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홍준표 시장이 또 등장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딸한테 생활비 준 걸로 수사하는 건 좀 꼴 짭지 않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과거 사례가 있잖아요. 본인한테 주어진 특수활동비를 집에 갖다 준 적이 있잖아요.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참 홍준표 대표님 꼴잡스럽다. 꼴잡스럽다. 여러분 특수활동비 이게 모르겠습니다. 무슨 돈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5천만 원 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네.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아닌 게 이 5천만 원이 순전히 내 수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편의점은 1년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5천만 원 저축하려면 요즘 같은 불황에는 뭐 오늘 뭐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특집도 내고 했던데 녹두골목이라고 하나요? 이분들이 5천만 원 모으려면 5년 10년을 일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홍준표 시장에게는 우스운 금액인 건지. 꼴잡자는지. 참 홍준표 씨 꼴잡스럽다. 꼴잡스럽다.